네, 제64주년 국군의 날 특집 대담. 오늘은 세종연구소 송대성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경기방송은 이제 처음 나오셨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예. 우리 송대성 소장께서는 장군 출신이시고 현재 저 세종연구소장을 역임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데 예. 우리 소장님 본인 소개와 함께 우리 청취자분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는 송대성입니다. 경기방송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사 말씀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세종연구소는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에 관련된 여러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 사명이라 그런 것은 나라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계속 정책에 쏘아주는 역할인데 이건 세계적으로 좀 알려져 있고 저희들이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연구소를 총지휘하고 있는 소장입니다. 네, 이 세종연구소 이러면 좀 역사도 깊고 이제 청취자분들도 이제 귀에 많이 익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세종연구소 기능 역할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세종연구소 역할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4개 큰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국민과 국가 재산을 어떻게 잘 보호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국가 안보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민족적 과제인 남북한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합리적인 관계를 하며 또 어떻게 하면은 통일이라는 질 좋은 통일을 하느냐 하는 남북 문제 통일 이런 연구를 하는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역 연구입니다. 우리 한반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그 여러 역학 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지역 연구. 중요한 지역으로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요사이는 구라파 이런 지역 연구 분야가 있고 마지막으로 요새는 정치 경제가 대단히 중요한 연구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 그 정치 분야를 연구하는 political economy 이렇게 4분야를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네, 이 말씀 들어보니까 통일, 질 좋은 통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통일에도 이제 질을 그렇죠. 놓고 얘기를 하신다 이런 말씀.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통일을 하되 통일하기 전보다 우리 민족이 더 나은 그런 국가가 돼야 됩니다. 네. 이 통일을 잘못해서 통일되기 이전보다도 인간다운 삶을 사는 그 질이 나쁘던가 하면 그 네. 통일이 잘못된 통일이지요. 네. 그렇게 하면 우리 통일 이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통일을 하되 통일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그 통일된 나라가 정말 인간다운 삶의 질이 보장되는 통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질 좋은 통일을 의미합니다. 예, 통일 그 후까지도 연구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본격적으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북아 정세가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제 독도 영유권 놓고 물론 우리 땅인데 일본이 지금 텐트집을 잡고 있고요. 예. 또 중국과 일본도 우리 조오도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첨예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상 영토를 놓고 이제 동북아 삼국이 이제 이렇게 갈등을 빚는 원인이 있을 텐데 이게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분명히 원인이 있지요. 예. 종합적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종합 갈등, 동북아에서 일본과 중국이 다투고 한국과 일본이 다투고 하는 이 종합 갈등의 모든 근본적인 원죄의 주인공은 일본입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일본이 2차 대전 이전 자기 나라 고유한 영토에 인간답게 사는 걸 그랬으면 이런 문제들이 없는데 소위 대동아 공영권 이론이다 이래가지고는 욕심을 많이 냈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식민지로서 많은 희생을 치루었고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대만을 점령하고 동남아까지 뻗치고 그래가지고 2차 대전을 만나서 그 이제 전후 처리를 하는데 독일 같은 나라는 2차 대전 역시 전범으로서 이렇게 했지만 그 전후 처리를 아주 철저히 깔끔하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본은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전후 처리를 하면서 이게 좀 느슨한 이런 처리를 한 셈이죠. 그 당시 메가더 장군이 항복을 받을 때 철저히 받고 이런 문제를 점령했던 땅들은 분명히 이거는 누구 땅이다 탁탁 이렇게 정리를 하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슨한 처리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합리적으로 해결을 못한 겁니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고 근래 근인으로서는 일본 정치 상황과 이게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에서 근래에 이 극우 정권들이 많이 나타났지요. 예. 지금 물러가고 있는 노다 총리 정부도 그렇고 예. 새로 또 등장하는 아베 신조 예. 이 정부도 그렇고 이게 소위 극우 정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극우더라도 소위 세계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 양식인들의 통하는 이야기와 이런 게 있는데 네. 이걸 무시하고 지금 지난날 그 저질렀던 원죄 같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 잘못했느냐 하고 뒤집는 소리라든가 철저히 반성 안 한다든가 이제 이런 데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새삼스럽게 다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구라파의 한 대사님을 만났어요. 예. 그래서 그 독일한테 아주 희생을 대하고 고생하던 나라의 참 대사님인데 독일한테는 이런 어떤 문제가 없느냐 하니까 2차 대전 직후에는 자기들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독일은 엄청나게 반성을 한답니다. 그때마다 사죄를 하고 진심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그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으로서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족적인 화해까지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그렇지요. 예. 거기에서는 그 폴란드 대사님인데 그 참 희생을 많이 무릎 많이 당했거든요. 꿇고 가서 그 독일 총리 가서 무릎도 꿇고 그러지 그렇지요. 않습니까? 예. 그때마다 성의를 다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본은 이런 자세를 갖지 못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네, 성의 있는 그런 사과가 있어야 된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 있어야 됩니다. 예. 이 독도 같은 거는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뚱딴지 같은 소리인데 당연히 우리 영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제 조용한 외교도 표방했다. 또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그 입도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예. 앞으로도 어떤 노력들을 더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이 보십니까? 크게 나누어 가지고 독도 문제는 외교적인 노력하고 일본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안보적인 노력하고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병행이 돼야 된다. 예. 우선 외교적인 노력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나누면 일본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 예. 그다음에 세계인들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 또 국제 기구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 이렇게 제가 조금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도는 본래 우리 땅이에요. 네. 그 이제 일본이 식민지 하면서 여러 가지를 강점한 거지요.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자꾸 반성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계속 그런 증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역사적 증거가 나오죠. 역사적 증거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꼭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일본하고는 갈등을 일으키고 뭐 분쟁을 할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가 친교를 해야 될 나라예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이 일본도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막 이런 어떤 같이 친교할수록 양쪽 나라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의 그 동맹국인 미국, 일본, 한국, 호주, 이제 태국 이것은 모두 우리가 네트워크를 갖고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지키는 이 동맹국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동맹국들이 서로 친교하고 하면 국가이익이 이렇게 상승되는데 이거 지금 일본 정치가 잘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자꾸 알려줘야 되고요. 일본인한테는. 세계인들에게는 이 우리가 과학적인 자료를 갖다가 계속 제공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자료가 없고 우리의 주장이 비합리적이면은 뭐 그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하든가 해갖고 계속하고 국제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노력으로서는 이게 안보적인 제가 노력이다 이러는데 이건 일본이 예를 들어서 무리하게 우리가 실제 우리 땅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이상한 자기 땅처럼 뭘 감시를 뭐 온다든가 순신을 보낸다든가 할 때에는 이거는 이제 사실은 도전입니다. 우리한테는 도발이고 그럴 때에는 꼭 뭐 군을 동원하든 경찰을 동원하든 그게 상응하는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장치도 해야 되고 그걸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해야 되고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도 자기 영토를 그렇게 함부로 침탈하려는 세력한테 빼앗기는 나라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그 항공모함 진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전력화가 됐는데 이 서둘러서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서둘러서 한 셈도 있어요. 동북아 정세에 좀 많은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될지. 중국은 경제가 급성장이 이래갖고 무력이 엄청나게 지금 정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무력 정대를 지금 뭐 실제로 분쟁으로 들어가고 이러지는 않지만은 그래 우리가 G2에 속한다.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하려면 해봐라 하는 지금 심리전을 하고 있는 거죠. 위력을 과시한다. 이렇게. 그렇죠. 위력을 가시하고 심리전을 그거는 막 미국한테도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이 동북아 정세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을 꼽아라 그러면 북한 문제를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북한 김정은 체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고 계시고 그런데 예. 김정일 사후 북한 체제가 가지는 그 불안 요소들 어떤 것들이 불안하다 이렇게 지금 보십니까? 국장님이 가장 불안하다 근데 정말 적절한 표현인데요. 예. 그래 동북아의 화약고라고도 표현을 할 예,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북한이라는 것은 뭐 북한이 불안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는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북한이라는 이 정권, 북한이라는 우리 북녘땅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저 지금 정권은 국가라고 유엔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세계 최빈국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계속 굶어 죽고 겨울이 되면 얼어 죽고 그래서 이렇게 제 백성을 제대로 먹여 살리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고 그런 거 이걸 국가라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불안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기 국민을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면 그 국민들이 인민들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벌써 그 징후로서 많이 나타난 것이 막 2만 5천 명 정도 우리 탈북자가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나온 걸 봐서도 이게 제일 불안 요소예요. 이게 어디로 튈지 지금은 막 온갖 강력한 통계력을 가지고 이렇게 장악을 하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저 이제 장악력도 어느 순간에 가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큰 불안 요소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한 정권 속성은 문제점이에요. 예. 북한 정권을 갖다가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 때 그 페리 장관이라는 국방장관이 있었습니다. 페리 프로세스를 만든 그 양반은 북한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이 북한 사회를 뭐라고 명명을 할까 하는 그런 한참 살펴본 결론이 애니그매틱 레짐이다 이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정권이다 소리예요. 그래서 남북 관계에 봐서 이 북한이라는 것이 언제는 뭐 우리 민족끼리 하다가 언제는 서울 불바다 대해 볼라느냐 하고 어디로 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10년을 서로 교류 협력을 한다 해도 하루아침에 또 그만 이상하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점이 제일 불안한 겁니다. 정권 그렇죠. 속성이. 세 번째로는 지금 김정일 때부터 지금 김정은이 이어받고 있는 소위 지상지구 국가 경영 철학이라고 내놓은 소위 성군 정치라는 거. 그걸 영어로 하면 military first policy라고 합니다. 군사 제일주의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군사력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인민들이 아무리 굶어 죽고 얼어 죽어도 다 해결된다 하면서 모든 것을 국가 역량을 갖다 군사력에 투입하면서 지금 정강을 하고 있는 이 국가 경영 방식이 제일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바이블처럼 외우는 게 군사력만 있으면 반드시 미래에 남한도 우리 군사력으로 통일을 할 수가 있다. 군사력만 있으면 아무리 국민이 굶어 죽어도 북한 체제는 안 망한다. 군사력만 있으면 모든 협상에서 우리가 이거 반드시 핵무기 같은 걸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런 신념에 차 있어요. 지난 4월 13일 저는 김정은이 등장해하고 첫 연설일 때 혹시 이것을 좀 바꾸고 변할란가 기대를 했지만 그대로 이어바꿨다 해서 이걸 더 강조합니다. 이것이 북한 체제를 정상국가로 못 만들게 하는 큰 불안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불안 요소가 지금 있습니다. 아직도 불안은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있죠. 이렇게 이제 우리 그 김정은 체제가 이제 들어서면서 불안 요소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그 요새도 계속돼서 서해안에서 어선들이 우리 해안을 침범하고 그래서 뭐 기획 도발이다 뭐 이제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 불안한 요소들을 대처하려면 우리도 막강한 군사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하죠. 그 국가안보 태세 어떻게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꼭 가져야 될 것이 우리 국민이나 군인이나 뭐 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그 인식이라 그럴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뭐 우리가 어떨 때는 대화도 하고 교류 협력도 하고 하지만은 김일성에서부터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오면서 불변의 대남 정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북한 중심으로 남한을 공산화 통일한다 하는 거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기 바뀌어야 북한이 사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모든 남북 관계를 한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산가족 면회다 하면서 그냥 순수하게 하지만은 저쪽은 그게 다 전략 전술상으로 계산해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교류를 하되
궁극적인 목적은 남한을 공산화로 통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다. 막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군사 안보 태세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순간에도 계속 NLL을 드나들면서 2010년에 그렇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해놓고도 또 조금 이렇게 하다가 지금 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보 역량면에서 두 가지를 신경 쓰고 철저히 구비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소위 억제력, 영어로 디터런스로 반드시 억제력을 완벽하게 구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평도 포격이 다가오고 나서 국방장관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이면에 많이 신경을 지금 쓰고 많이 구비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제력이 제대로 안보를 하는 나라들은 가만히 앉아갖고 재앙을 이렇게 수동적으로 당하지는 않았죠. 미리 이렇게 사전에 재앙을 차단을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작년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도 그냥 재앙이 온다 하는 걸 미리 예측하고 오기 전에 그걸 차단시켜버려요. 이걸 억제력이라 그러는데 그러자면 이제 정보기관도 발전이 돼야 되고 미리 이렇게 차단하는 첨단 병기들도 있어야 되고 그걸 반드시 역량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이래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반드시 소위 보복력이라는 게 있어요. 대갚아 줘야 돼요. 리테리에이션이라 그러는데 이걸 할 줄 모르면은 안보 역량이 아니라 합니다. 인구 5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그 50배가 되는 아랍을 상대로 해서 완벽하게 안보를 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리테리에이션, 소위 보복하는 그런 거 철저히 그걸 지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보복을 하느냐 이랬더니 2 내지 3배. 그거는 반드시 갚아준다. 그래서 아랍 국가들은 이 보복이 두려워서 함부로 도발을 못하는. 그래서 이 두 역량이 어떤 부분은 만족한 부분도 있대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 이걸 빨리 보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도발에 대해서 억제를 하고 보복을 하려면은 그런 충분한 대처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려면은 지금 요새 뭐 국방력이 충분히 될 거라고 지금 믿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비대칭 군사력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그건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우리가 이제 남북 간 군사력을 비교를 하면은 충분하게 역량을 갖춰 있는 부분도 있고 미흡하고 불충분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사는 능력 이런 게 발달되니까 첨단 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북한보다 나아요. 특히 이 또 조종사 훈련 같은 거, 이 기량은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도 영국에 가서 세계 1등 했죠. 에어쇼 하고 하는 그거는 기름이 썩어서 이 자본력이 따르기 때문에 훈련을 안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북한 같은 데는 시뮬레이션 이 기름이 없으니까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한미연합 방위 체제라는 거 이것은 엄청난 안보 역량입니다. 세계 최첨단 과학 기술을 갖추고 있는 세계 최강 미국하고 동맹관계를 갖고 있는 거 이거는 엄청난 안보 역량에서 충분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이 한미 동맹을 파기시키려고 하고 한미연합 방위 체제를 없앨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장 미흡한 것은 방금 국장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 비대칭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대량 살상 무기 같은 거 미사일이라든가 핵무기는 거의 돼 있죠. 핵무기라든가 생화학 무기 같은 거 이런 거는 이 우리가 비대칭으로 우리는 없는 거지요. 이런 게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20만 특수군 같은 거. 그 특수군은 막 훈련하는 모습이 가끔 동영상에 있는데 이거는 뭐 테러리스트라고 치면은 엄청난 테러리스트입니다. 저걸 만약에 어떻게 잘못 쓰면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칭적인 이 우리 군사력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군사력에는 하드 파워가 있고 소프트 파워가 있는데 소프트 파워는 이제 정신력 같은 겁니다. 소위 북한 군인들의 대남 적개심 같은 거. 이건 뭐 완전히 동족이 아니라 빨리 멸해야 된다 하는 이런 적개심을 고취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데 그런 면에서 막 우리 군인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맨날 형제요 동포요 뭐 이러다가 저쪽에서는 이걸 비교하면 이게 또 비대칭이에요. 막 이런 면에서 많은 그 보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대칭을 이뤄 나가야 되는데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어떤 당의 그 경선 후보께서 이 군병력 감축반에 대한 그 주장이 제기가 돼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뭐 좀 생각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그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예. 그런 그 주장을 할 때는 저는 이 군축 문제를 전공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남북한 관계. 예, 예. 그런 왜 주장이 나오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지혜롭게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지요. 다음과 같은 한마디로 그런 주장은 극히 위험한 주장이고 극히 비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주장이 나오는 데는 실제 남북한 군사력 현황이 뭐인가 전혀 모르거나 아는데 잘못된 재료를 갖고 친북적인 재료나 뭐 이런 걸 갖고 잘못 알고 있거나 막 무관심하거나 해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지금 북한의 저 실체가 뭐인가를 모르는 데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저걸 갖다 형제요 동포지 우리의 적이 아니다 하면은 형제요 동포들은 북한이 아무리 군사력을 가서도 우리한테 안 써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못하거나 그다음에는 그걸 여러 가지 알면서도 이 네 구조가 친북적으로 돼가 있으면 그런 주장을 합니다. 예. 아마 그런 데서 잘못된 주장이고 그것은 정말 극히 위험한 주장이다. 예. 우리 송대성 소장께서는 그래서 현실적인 주적은 아직도 북한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이,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그 정확한 것은 우리의 형제 동포는 맞는데 예. 아직까지는 언제든가 기회만 되면 우리를 칠 수도 있는 우리의 주적이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 송대성 소장께서는 정치학 박사이시기도 하신데 예, 예. 기왕에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저희 우리 남한에 한국에 우리나라에 이제 큰 선거가 있을 적마다 북한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계속 그래왔었는데 예. 지금 뭐 그 서해안에서 NLL 어선들이 침범하는 것도 기획 도발이다 이런 뭐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분히 그런 의도가 있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그 서해 여러 가지 그 천안함 연평도 이런 걸 일으키고 난 후에 우리가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이 저런 도발을 하면은 그 소위 여당과 야당이 일하는 것 때문에는 보수적인 여당이 이기고 조금 그렇지 않는 야당이 참패를 할 줄 알았는데 예.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왜 그렇지 않았느냐 하면은 이런 도발이 북한한테 막 마음껏 지원해주지 않고 강경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몰아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잘 모르는 국민들한테는 그게 먹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정부가 우리 뭐 세종연구소는 정치적인 중립입니다. 예. 이 지금 정부가 하는 걸 보면은 강경한 것도 아니고 비합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비핵 개방 3천이라는 것을 목표로 제시 안 했지만은 물 밑에서 이래저래 하고 대화를 엄청나게 노력을 네. 했는데 네. 이걸 갖다 국제적으로는 학자들이 북한이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햇볕 정책에 있어 스포일 됐다 이래요. 이게 좀 정신 자세가 공짜로 막 얻어먹는 게 돼가지고 큰 덩거리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를 길들여가지고 더 큰 덩거리 바꿨다 하면서 이 지금 기간이 다 지내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자꾸 함으로써 이 이제 대통령 나온 사람들이 저것 봐라. 지금 정부가 대북 정책이 잘못해서 저렇다 하는 그 자료를 그게 북풍이죠. 네, 그렇죠. 아마 그런 거 미끼를 이렇게 던지기 위해서 지금 저런 짓을 한다. 네. 국민들이 이거 똑똑히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 군이 확실한 대북 억지력만 가지면 뭐 다 문제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이 확실한 대북 억지력도 하고 예. 이런 그 어떤 북한의 전략 전술을 우리 정부가 분명히 국민한테 알려줄 정도 알아야 돼요. 예. 예. 이렇게 이제 전력 강화를 하고 우리 군에 예. 또 선진화 뭐 이른바 이제 뭐 국방개혁이라는 문제도 이제 대두가 되고 그러는데 예. 먼저 가장 시급히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디부터 바꿔야 될까요? 시급히 바꾸고 그런 것보다 보강해야 되는 보강이라고 문제를 그러죠? 예. 보면은 예. 국방력에는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게 있습니다. 그렇죠. 하드웨어적인 건 우리 요새 언론에서 이야기되는 예. 소위 미사일 같은 거. 이게 특히 방어적인 미사일 같은 거. 북한은 지금 엄청나게 대포동이라든가 뭐 이 강력 미사일을 많이 개발해 놨습니다. 예. 그걸 빨리 방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돼요. 그런데 제일 지금 문제거는 사정거리 같은 것도 지금 문제가 돼 있고 짧은 파리채 갖고 긴 나무에 있는 매미를 못 잡아요. 제가 예를 이래 들었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탄두어 무게 같은 것도 너무 이렇게 경량급으로 해놨어요. 그걸 지금 이제 미국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같고 이러는데 그런 걸 빨리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군사력이라 그런 건 상대적이거든요. 그렇죠. 저쪽에서는 계속 자유롭게 개발을 하는데 우리는 좀 묶어놓은 거. 이게 이제 빨리 해제가 되면서 보완이 돼야 되고 예, 예. 특히 공군력에서는 이 스텔스기 같은 거,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줄에 낀 F-22 같은 거는 예, 예. 그게 이제 일종의 스텔스기인데 얼마나 위력이 강하냐 하면은 그건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폭격기인데 그리고 공기압 2.1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딱 갖추어져 놓으면은 북한이 이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만약에 도발을 하면은 필요한 경우 우리가 어디든가 거기에 대한 응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이런 걸 빨리 갖추어야 돼요. 그걸 뭐 설치 써먹는다 이라기보다는 상경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는 대량 살상 무기가 비대칭적으로 계속 하는데 우리는 묶어놓은 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한쪽이 핵무기를 갖고 한쪽이 핵을 안 갔을 때 그 운명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아느냐 소리를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이런 문제도 발상의 전환을 해서 예를 들면 미국이 묶어놓을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여러 가지 제대로 된 동맹국의 국방력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꼭 하나 말씀드린 것은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거고 소프트웨어적인 게 있어요. 옛날에 이 안보 국방이나 그런 거는 적군이 산 넘고 물 건너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6.25 사병 같은 때는. 그 정만 신경 쓰면 되는데 요사이는 우리 인간 삶의 공간에 새로운 삶의 공간이 생겼어요. 그게 소위 사이버 스페이스 그럽니다.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건데 이 공간을 방기해 놓는다든가 적군이 와서 차지하면은 전쟁하면 안 하고 넘어가 버려요. 지금 그 중동이 소위 그 각국이 자스민 행동에 의해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공간을 방기했다가 전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요사이 근래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용어입니다만은 소프트 애니미라는 제가 용어를 씁니다. 옛날 물 건너 강 건너 오는 거는 이건 하드 애니미라면은 이 소프트 애니미라 하는 거는 디지털 공간에 예를 들면은 우리 군대 내에 장병들 사병들이 저끼리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왜 군복 입고 있느냐 뭐 어떻느냐 하면 그거는 미리터리 캠프 내에 소프트 애니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뭐라 할까 공간이 점유 안 되도록 하는 이런 게 철저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소위 사이버 스페이스 우리가 특히 인터넷이니 이게 전자 이게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발달돼 아니습니까? 이 공간에 젊은 애들이 눈만 뜨면 그 공간에 가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간에서 우리 대한민국적인 가치는 우리 국민이 지킨다 하는 것이 철저히 이렇게 뭐라 할까 그 가치가 거기서 강화돼야 되는데 이게 전부 그 공간이 적군한테 점령돼 갖고 우리가 왜 군에 생활한다든가 무슨 이럴 이유가 없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싸움하면 못 해보고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특히 이 소프트 애니미를 정말 신경 쓰면서 이런 그게 없도록 세척하고 제거하는 그런 안보 역량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덧붙이자면 뭐 국민들의 안보관도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싸이가 말이죠. 그게 사실 이래 오픈 공간에서 뜬 것이 아니거든요. 이 소위 기성세대들은 잘 모르는 디지털 공간에서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를 일순간에 휩쓸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이 공간에서 우리 대한민국 혼을 지키고 안보를 지키는 그런 가치들이 이 공간에서 메워져야 돼요. 그렇게 돼요. 그런 참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이게 국가 존립에까지도 이제 영향이 국가 존립에 영향이 있지. 말씀이시네요. 이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불안한 한반도 정세를 이제 극복하고 그래도 이제 튼튼한 안보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뭐 우리 이제 민이나 또 국민들 또 군 또 관에 이렇게 정부에 이렇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당부하면은 우선 북한 실체가 어떻다 하는 걸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뭐 나쁘게 인식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좋게 일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컵이 이래 있으면 컵 있는 자체로 그대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함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탈북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북한 실체가 뭐이다 그런 건 날라다니는 새인지 기어다니는 뱀인지 분명히 알면 대책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합리적인 대북 정책이 어떻다 그런 게 자동 답이 나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걸 무관심 무지 왜곡 인식하지 말고 북한 실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당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을 번영 발전시키는 대한민국적 가치가 있어요. 거기에 반대되는 것은 반대한민국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적 가치는 뭐이고 반대한민국적 가치는 뭐다 하는 걸 국가도 이걸 잘 정리를 하고 국민한테 알려줘야 되고 국민들도 이 가치를 많은 국민들이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정말 발전이 달라져요. 그래서 대한민국적인 가치와 반대한민국적인 가치를 분명히 이렇게 알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정치인들도 자기는 대한민국적 가치를 주장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반대한민국적인 가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적성 문화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이적성이 뭐냐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해치고 적을 이롭게 하는 문화를 저는 이적성 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그 문화들은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지난 역사를 부정한다든가 반미 친북성인 주장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한미 이간 관민 이간을 한다든가 국방 안보 역량은 필요 없다고 계속 훼손하는 주장을 한다든가 남남 갈등이라는 명목하에 계속 북한 주장을 팬다든가 이걸 저는 이적성 문화라고 해요. 이 이적성 문화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부분 관심이 없고 그걸 민주주의라고 해석을 해요.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적성 문화가 우리 사회 문화가 안 되도록 모두 노력을 해서 그 어떤 가치들을 교정하고 그런 문화가 발 못 붙이도록 해야 된다. 이걸 저는 국군은 나를 맞이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송대성 박사님 모처럼 모셨는데 참 나눌 말씀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만들어서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인사와 함께 말씀해 주시죠. 안보 역량이라는 것은 국가를 이래 지키는 3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또 안보력이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국민 정신이라는 이런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 안보 역량이라는 기둥이 무너져 가지고 나라가 망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사는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것이 튼튼히 지켜질 때는 모두 느끼지를 못하고 있지만은 이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더구나 이 남북한 지금 현실을 봤을 때는 이것을 무관심하다든가 막 그럴 입장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실체에 관해서 무관심 왜곡 인식을 하지 말고 그걸 냉정히 보면은 우리의 안보 역량이라는 이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느끼면서 튼튼히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 안보가 없이는 어떤 경제도 다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상 누각입니다.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64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서 세종연구소 송대성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송대성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